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궁금하셨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기가 모자라 서버를 못 돌리겠다고 아우성치는 흐름이 이어지는 한 원자로와 가스터빈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빠졌다면 이 하락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팔잔이 여기까지 버틴 게 아깝고 들고 있자니 더 빠질까 불안하셨을 겁니다. 거기다 한동안 원전 이야기가 예전만큼 뜨겁게 들리지 않으니 혹시 이 테마 자체가 식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드셨을 거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몇 년을 숨죽이고 버텨야 했던 시절에도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과 사람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던 회사죠. 워런 버핏이 그랬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이 회사 주가가 지금 겪고 있는 흔들림도 사실 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그 하락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재료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흔들림을 버틴 게 맞았는지 아닌지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원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이런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감이 급격히 커진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 거대한 제트 엔진을 발전소에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보다 짓는 시간이 훨씬 짧아서 전기가 급하게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두산바켓입니다. 건설기계를 만드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합니다. 원전과 가스터빈을 만드는 본업,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부문의 매출 비중은 45.4%고요. 숫자로만 보면 두산바켓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니 두산 에너빌리티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회사가 한 몸에 붙어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명확합니다.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이라는 세 단어로 묶인 전력 인프라 대장주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뒤에서 서버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가스터빈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고,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지는 한 시장은 이 회사를 전력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묶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서사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은 서사와 실제 주가 흐름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그 간극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왜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드릴 재료는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에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갑을 연 손님이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재료들과 결이 다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7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계약 하나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향 가스터빈 누적 공급량은 12기까지 늘어났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눈에 확 띄는 산업은 아니지만 사실 이 계약이 갖는 의미는 꽤 묵직합니다. 왜 하필 두산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가스터빈 시장은 원래 GE와 지멘스 같은 오래된 공룡 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회사는 이미 앞으로 몇 년치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약해도 물건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안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당장 돌려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이기는 게임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가스터빈 단가가 이렇게까지 뛰었을까요? 인공지능 서버는 전기 없이는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대규모로, 그것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가스터빈 단가는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많이 파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물건을 팔아도 마진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건 수주잔고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이미 매출로,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한 확정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흐름이 이어지는 한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가스터빈 누적 10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가스터빈 사업 하나에서만 연간 매출이 2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지금 12기 공급한 상태에서 100기까지 가는 여정이니 아직 초입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원전 얘기만 나오면 다들 먼 미래를 그리지만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실제로 밀어올리고 있는 건 이 가스터빈입니다. 원전이 씨를 뿌리는 사업이라면 가스터빈은 이미 수확을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만간 터져나올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3개년 동안 설비에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9천억 원이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전용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갑니다. 창원 사업장에 짓고 있는 이 공장은 세계 최초의 SMR 전용 제작 시설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라는 3개 회사와 동시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SMR을 실제로 설계하는 회사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들이 그린 설계도를 실제 물건으로 찍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큰 돈을 미리 써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전용 생산 라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아무리 밀려들어도 만들 공장이 없으면 그 수주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문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에 먼저 공장부터 지어놓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이 종목의 현금 흐름이 답답해 보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돈은 먼저 나가고 그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 건 나중입니다. 공장을 짓는 이 구간은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 현금을 묶어두고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대규모 투자 구간이 끝나고 설비 투자 부담이 정상화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먼저 공장을 짓고 그 다음 양산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이익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흐름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구간이고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는 걷어들이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SMR 매출 그림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 흐름대로 진행된다면 초반에는 2, 3천억 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훗날 3조 3천억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저 공장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이 매출은 고스란히 현금 흐름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는 형태로 이미 회사 안에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재료는 아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이 주식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분기 연결 순이익이 602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595억 원이 비지배 지분, 그러니까 두산바켓 같은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 몫으로 나갔습니다. 정작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몫으로 돌아온 지배주주 순이익은 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이익 중에서 정말로 우리 몫은 8억 원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의 52.7%가 건설기계 자회사인 두산바켓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산바켓의 이익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두산바켓 자체에도 주주들이 따로 있고 이익이 나면 그 주주들과도 나눠야 합니다. 결국 회사 전체 덩치는 커 보여도 정작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몫으로 떨어지는 파이는 그보다 훨씬 작았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게 그동안 이 종목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시장은 결국 연결 실적 전체를 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주 몫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작으니 아무리 원전과 가스터빈 서사가 화려해도 시장은 쉽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덩치와 실제로 주주가 손에 쥐는 목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셈이고 이 괴리가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붙잡아온 진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이게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배주주 이익이 작았던 이유는 회사 전체가 못 벌어서가 아니라 이익의 주인공이 밥캣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전과 가스터빈을 만드는 본업,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부문의 영업이익 자체가 앞으로 크게 뛸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대로 간다면 본업이 커질수록 지배주주 몫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익의 무게중심이 밥캣에서 본업 쪽으로 옮겨오는 순간 그동안 시장이 후하게 앉혀줬던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에너빌리티 부문 영업이익이 3,982억 원에서 9,406억 원으로 만약 이 전망대로 136% 넘게 늘어난다면 본업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에 들어선다고 봅니다. 이는 메리츠 증권의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자회사 비중이 큰 기업이 본업이익이 커지면서 지배주주 몫이 함께 늘어나고 그 결과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반토막이나 빠졌던 이유가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보고 있던 숫자와 실제 주주목 사이의 괴리 때문이었다면 그 괴리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버틴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의해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서 파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주식 투자는 꾸준히 성공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기준이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 SOTP 평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목표가를 계산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증권사 목표 주가를 참고하시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업계 전문가도 보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미래 가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 분석에 그친다는 거예요. 작년에 발행했던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보시면 현대차 증권에서 25년 2월 발행된 삼성 리포트고요. 목표가 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IM증권에선 6만 8,000원으로 목표가를 내놓았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투자 목표가 29만 원, IM증권 20만 원입니다. 이거 보고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증권사에 빠진 미래 데이터를 끌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년 초에 저희도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발행해드렸었죠. 삼성전자 목표가 32만 원, SK하이닉스 255만 원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만 있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사야 할 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과 목표가를 정확히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한 기업의 최종 목표가부터 목표가에 최종 도달할 때까지의 대응 전략, 브리핑 등을 꾸준히 문자를 통해 안내 드릴 건데요. 아마 목표가를 받아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단기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목표가를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 한해 목표가를 문자로 안내 드릴 겁니다. 목표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안 남기시면 구독자 확인이 안 돼서 문자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목표가 신청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보고 오신 영상 키워드에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채널 구독자 항목에 O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필요하신 구독자 서비스에서 목표가 신청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보시면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한데 필요하시면 체크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도주 타점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예시 몇 개만 보여드리면 대한광통신 5,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았고요. 아주 IB투자 6,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았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6만 원에 사서 24만 원에 팔았네요. 이렇게 정말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후회하시는 서비스예요.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끈기와 인내입니다. 혼자 버티는 건 고독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가 보는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계십니다. 이미 주식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목표가 안내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성공 투자의 여정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